관련된 내용을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한 40여 분 동안 함께 보셨는데 주된 내용은 경찰국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국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이제 좀 좁혀졌다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커지고 책임이 많아진 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민 통제는 필요한데 저 경찰국을 그런 수단으로 볼 것이냐, 다른 조건이 있느냐. 야당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대안은 뭐 특별히 안 나왔지만 거기가 좁혀졌다. 그럼 남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같아요. 이만희 지금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했던 쿠데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발언이었다고도 사실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집단 반발했던 경찰관들도 좀 숨을 죽이면서 어차피 이것은 정부가 바뀌었고 또 장관 통제해 주는 게 맞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좀 흐름이 좀 잡힌 것처럼 느껴져요. 예. 네, 경찰국 신설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는 강성 장관, 두 장관, 한동훈, 이상민 이 두 장관의 공식적인 데뷔전이 아니었나 이번 대정부 질의가. 원래 한덕수 총리의 데뷔전이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총리는 여전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점잖기도 하시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중시해야 될 건 역시 외교와 민생 쪽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쪽의 문의나 질문이나 정부 측의 답변 역시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건 아닌가. 그래서 정부 출범 후에 첫 번째 맞는 대정부 질의치고는 좀 실망스러웠다. 그건 여야 모두가 좀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국과 관련해서 한 가지씩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보면 경찰에서 14만 경찰회의 하겠다라고 하다가 일단은 좀 미뤄졌고 지금 아까 이상민 장관 역시도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의 거기에 대한 좀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단 말이죠. 비판을 받아들이겠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에 이 정국이 조금은 수그러들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여파가 더 갈 것인지. 저는 수그러들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찰관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권한도 막강해졌는데 정부의 통제, 다시 말하면 국무위원인 장관의 통제를 안 받겠다는 식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검찰은 우대하고 경찰은 하대하는 것 아니냐는 나름의 불만이 있었던 거고 그게 불을 지른 게 이상민 장관의 저 발언이었다고 친다면 네. 제가 보기엔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슬슬 해결이 될 거다. 무엇보다도 지금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하고 그러면 경찰국이 생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은 장관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 사이에 경무관, 치안정책관이 있는 자리인데 그 비공식 직제를 없애고 경찰국을 만들겠다. 16명. 16명인데 12명은 경찰로 한다. 치안감 1명에 총경 2명이 오면 3개과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인사 문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총경 이상의 인사권은 지금까지는 경찰청장과 청와대가 해결해왔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장이 어떻게 보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구조로 가겠다. 장관이 끼어든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경찰관들의 의심도 풀리고 이상민 장관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경찰이 국회, 정확히는 야당, 민주당에게 공을 반쯤 넘겨놓은 모양새거든요. 시행령을 통한 이런 것에 잘못된 점을 국회가 좀 바로잡아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그다음에 사실 팩트 관계에 있어서나 간단히 넘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탄핵안까지는 충분히 가리라고 봅니다. 탄핵안 발의는. 물론 그게 헌재까지 가야 실질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여지껏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3건인데 국회에 가서 헌재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탄핵안이 인용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고는 없거든요. 노무현 그리고 임성근 전 판사 이 두 사람은 헌재에 가서 좌절됐는데 일단은 새 정부에 대한 기싸움 성격도 좀 있고 무엇보다도 시행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뭘 이전 정부에 했던 것을 바꾸거나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을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그걸 참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 여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한 메시지가 계속 파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서 지금 입장 표명을 한 상태인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럽죠. 이게 민망한 기회잖아요. 민망한. 왜 그렇습니까?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돼 있잖아요. 속마음을 드러났네. 안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들에서 쫓겨난 것 아니냐? 그래서 젊은 청사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 안 한다고 거리를 뒀는데 어제 문자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 총질이라 하던 당대표 뭐 둘이 전부 다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팀이었던 거야? 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좀 대통령의 이미지에 좀 손상이 간 게 좀 큰 거예요. 이게 뭐 다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가 그나마 공명정대할 것이라는 것. 또 하나는 통이 커 보이는 거죠. 통 큰 리더십이라 그럴까, 형님 리더십. 이렇게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제 문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협량하다. 통의 인간적인 넓이가 큰 게 아니라 좁았네. 이런 느낌을 주는 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상이다. 당장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게 나중에 되면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기억을 소환해가지고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되는 이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거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노출시킨 어떻게 보면 노출하게 만든 결과적으로 네. 권성동 원내대표나 당대표 대행은 굉장한 좀 정치적으로 제가 보는 위기에 몰렸다고 저는 봐요. 네. 예, 우선 굉장히 민망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겉으로 해온 말과 속마음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민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당장 지지층, 보수 핵심 지지층에 뭐 균열이 있거나 변동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지는 꽤 오래 가겠죠. 그 대통령도 당연히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생각이나 의견을 가질 수 있지요. 기자들 앞에서야 대통령은 성격상 당무에 초연해야 합니다. 예,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자 같은 거 함부로 저렇게 했다가는 참 이봉이 나는데요. 문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 총질이나 일삼고 있다는 것. 대선 기간 중에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를 마땅치 않게 여길 거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은 됐었는데 올해 같이 가기 힘들겠구나. 이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공교롭게 지금 징계도 당하고 곧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경찰 수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뭐라고 해야 되죠? 이준석 대표로서는. 네. 그럴 때 이게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오든 그것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 것 같다. 대통령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은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대통령은 그 점에서 굉장히 억울할 것이고 어쨌거나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권성동 현재 원내대표가 그러면 양날의 검이다 했더니 무조건 유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사안 때문에 유리함이 좀 많이 주는 겁니까?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 때문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체되거나 이렇게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고 분명히 이런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했는데 바로 이 문자가 노출됐다는 이유를 어떻게 하긴 힘들 테고 당내에서도 대안도 별로 없어 보여요. 왜 대안이 없는 거냐면은 당장 만약에 권한대행을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되면 권한대행도 그만둬야 되고 그러면 당장 당내가 다시 한 번 더 조기 전당대회론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될 텐데 대안도 없어 보이고 어정쩡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수가 없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에서는 좀 비판을 받게 될 공사는 커 보이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의원들이. 그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반응인데 저는 조용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울릉도에서 뭘 SNS를 올렸다 그래요. 그런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국민들이 판단할 테니까 네. 윤석열 대표는 가만히 있는 게 지금 웅크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지금처럼 전국 다니면서 민심을 살피고 자기 수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네. 어제 문자가 우연히 과연 그게 우연일까 뭐 논란이 있지만 공개되고서 다들 초점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없으니까 뭐 좋아졌다 이 여기에 쏠렸는데 또 하나는 대통령께 여권의 핵심 뭐 넘버 1, 2라는 권성동 대표가 강기훈이라는 특정한 이름을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다가 찍힌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거 주목할 만한 일이죠. 대통령에게 누군가를 그렇게 유명한 현직 뭐 이거 아닌데 그러면 윤 대통령과 권성동 적어도 원내대표가 함께 아는 인물이겠죠. 강기훈 이름만 적어도 알 수 있다면.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보수우익 정당을 창당했던 시도도 있고 현재 청와대 근무하는지는 동일인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뭔가 정치권 또는 여권 내부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그 자락 중에 하나가 드러난 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도 좀 관심이 갑니다. 예. 강기훈이 누군지. 근데 이제 어떠한 인물을 썼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우모 선관위와 관련된 또 행정관도 있기는 있었는데 이런 대통령실을 채용할 때에 과연 채용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오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어떤 관계냐, 누가 추천했느냐, 어떤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제가 뭐 판단하기 이릅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문제가 저는 인사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권에서 보면 대통령이 있으면 적어도 옛날 같으면 청와대 비서실, 지금 말하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나 이런 분들이 꽉 에워싸서 뭔가 튼튼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여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권성동 원내대표 원맨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나 홍보수석들이 나와서 대통령 말에 대해서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해석도 해주고 언론에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여권 전체로 보면. 네. 예, 대통령실에 누가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일부 보완 필요 사항이긴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고요. 그 성격상 공채 시험 봐서 1등부터 몇 등까지 차례로 끊기는 힘들 겁니다. 대통령제라는 특성상. 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이제 곧 3달 출범한 지 석 달 향해 가고 있는데 사단이 났던 걸 이렇게 되돌아보면 팩트나 내용보다는 태도의 문제가 좀 더 컸다. 태도. 그것은 국민들께서 볼 때는 직관적으로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리고 그게 바로 여론조사 수치 같은데 직결돼 버리거든요. 팩트 가지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은 정답을 가리기가 쉽지 않고 꽤 오래 가는 반면에 태도에서 빈정을 상하거나 국민 정서에 어긋나면 그런데 이번 정부는 대통령 자신도 좀 그러하셨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치 실수 경쟁을 하듯이 그래서 국민들이 혀를 쯧쯧쯧 차다가 이제는 어이없어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2달간은 그런 걸 회고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고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각심들을 갖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런 예.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럼 한 가지씩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현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떨어지던 긍정 평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죠. 좀 멈췄다라고 네. 했는데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아니, 이번 주에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멈췄다고 하지만 부정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은 또 현실이다. 멈춘 이유는 보수층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 진짜 야당에서 탄핵까지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긴장감만에 뭉친 그 효과가 있는 건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매일 포인트를 쌓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그래서 저는 경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을 많이 듣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듣는 것. 또 하나는 뭐랄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정부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자기 나름대로 정확히 철학적으로 설정해서 그걸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그게 가장 큰 핵심이다. 왜 그러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잘한 문제들이다. 태도라는 거는 더 큰 문제가 밀려오고 있다.
국민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게 여러 곳에 지표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실력을 보여줄 준비를 하는 게 핵심 문제다. 근본 문제는 아직 안 왔다고 봐야 돼요. 네, 같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 멈춤처럼 보였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월요일까지 발표됐던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KSY가 엊그제 월요일에 발표한 것에서도 보수층 응답자는 줄어들고 진보 계열은 늘었음에도 부정평가 숫자는 그렇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 말은 30대는 3자는 지켜가면서 하방 경직성을 다진 것처럼 보였고 응답자들의 정치 포션이 변했는데도 숫자가 없는 것은 꽤 의미가 있는 일단 멈춤 같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자가 갑자기 공개되고 경찰 총경들 회의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상민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오늘 뭐 사과 비슷하긴 했는데 그게 얼마나 국민에게 전달될지는 모르겠고 쿠데타 발언 이런 것들은 꽤 국민들께 어안이 벙벙하게 했다. 그래서 저는 바닥 다지기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 그 갈림길에 있는 건 맞는데 객관적인 환경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의 전체 회의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져 갔습니다. 여당에서는 무리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로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부의 철학과 정책 기조에 맞게 바뀌는 게 맞는데 우리 알다시피 환경부 장관 그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처벌받으니까 강제로 못 나가게 한다. 그럼 알아서 나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정치적 도의인데 상식인데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티면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국민들 다 아는 내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은 나가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직 법으로 정한 정무직이지만 공무원이고요. 네. 지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때 문제됐던 사람들은 산하 기관장들 좀 알아서 좀 나가줘 이렇게 압력했다가 덜컥 그래가지고 감옥도 가고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두 그룹의 신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놓고 쫓아내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순이 되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주진우 전 동부지검장이 그 김은경 환경부 장관 잡아놓았던 그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좀 나가줬으면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평지풍파 일으키면서까지 더 이상 압력 넣기는 힘들 거고 계속 그렇게 정치적 고공전이 오가겠죠. 네. 끝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민주당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3명 안에 들어갈 거고 나머지 2명이 누굴까? 그거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2명.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눈여겨보는 건 중앙위원이 한 400명 되더라고요. 중앙위원. 네. 중앙위원 400명이 투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몇 퍼센트 반영할 텐데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박용진 그다음에 플러스 누구냐? 김민석 의원 정도가 들어갈까 아니면 또 박주민이 들어갈까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 눈에 그래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1위는 이재명 의원이 될 것 같고 박용진, 박주민 두 양박이 나머지 2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틀리면 어떡하죠? 다음 주에 한번 요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